새벽 4시, 아직 어둠이 짙게 깔린 바다 위로 차가운 해풍이 불어왔습니다. 손에 익은 낡은 노를 쥐고 작은 배를 저어가는 동안 귓가에 스치는 파도 소리가 유독 쓸쓸하게 들렸죠. 벌써 20년째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바다로 나가는 일상이었지만 가슴 한구석에 박힌 돌덩이 같은 무거움은 조금도 가벼워지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이 나이에도 여전히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다니. 차라리 잊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통발을 확인하러 늘 가던 포인트로 배를 몰고 가는데 저 멀리 절벽 근처에서 이상한 물보라가 일었습니다. 새벽잠에서 덜 깬 갈매기가 물고기를 잡으려다 실수한 건가 싶었는데 자세히 보니 사람이었어요. 젊은 여자가 물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순간 심장이 멎는 듯했죠. 20년 전 그날처럼 또 누군가가 절벽에서, 아니, 지금은 그런 생각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배를 최대한 빨리 몰아 여자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차가운 바닷물에 빠진 지 얼마 되지 않은 듯 아직 의식이 있었지만 힘이 빠져 가라앉기 직전이었죠. 팔을 뻗어 여자의 겨드랑이를 잡아 배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26쯤 되어 보이는 젊은 여자였어요. 입술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고 온몸이 바들바들 떨고 있었죠. 숨은 쉬고 있었지만 의식이 흐릿해 보였습니다. 아가씨, 정신 차려요. 여기가 어딘지 알아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급히 배에 준비해둔 담요를 꺼내 여자의 몸을 감쌌죠.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에 들러붙어 있어 손으로 쓸어내려 주는데 왼쪽 귀 위쪽에 선명한 붉은 반점이 보였습니다. 달 모양처럼 생긴 그 반점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설마, 아니, 우연이겠죠. 세상에 그런 반점을 가진 사람이 한둘이겠습니까? 배를 서둘러 폭우로 돌렸습니다. 병원에 빨리 데려가야 했으니까요. 한 손으로는 노를 젓고 다른 손으로는 여자의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맥박을 짚으려고 손목을 잡는데 오른손 약지가 이상하게 구부러져 있는 게 느껴졌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런 건지 다친 건지.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나도 오른손 약지가 어릴 때 다쳐서 제대로 펴지지 않거든요. 유전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아버지도 그러셨고 만약 내 딸이 살아있다면. 아니야, 말도 안 돼. 내 딸은 20년 전에 아내와 함께 바다에. 그래, 시신도 못 찾았잖아. 이건 그저 우연의 일치일 뿐이야. 마음속으로 자꾸 부정하려 했지만 볼수록 닮은 구석이 보였습니다. 코끝이 살짝 들린 모양이며 입술이 도톰한 것까지.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람. 가슴이 두근거려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어요. 포구에 도착하자마자 여자를 들쳐 업고 차로 뛰었습니다. 병원까지는 10분 거리였지만 영원처럼 느껴졌죠. 응급실에 도착해 의료진에게 인계하고 나서야 겨우 한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대기실 의자에 앉아 있는데 온몸에서 힘이 빠졌어요. 젖은 옷에서 바닷물 냄새가 올라왔고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죠. 간호사가 보호자냐고 물어왔지만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지나가다 구한 사람일 뿐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쓰이는 걸까요? 저기, 환자분 소지품 좀 확인해 주실 수 있으세요? 신원 확인이 필요해서요. 간호사가 건네준 비닐봉지 안에는 작은 크로스백이 들어 있었습니다. 물에 젖어 축축했지만 다행히 안의 물건들은 큰 손상이 없었어요. 지갑을 꺼내 열어보니 신분증이 있었죠. 떨리는 손으로 신분증을 꺼내 들었습니다. 사진을 보니 분명 방금 구한 여자가 맞았어요. 그런데 이름을 보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김은지. 내 아내가 그토록 짓고 싶어 했던 이름이었어요. 만약 딸이 태어나면 은지라고 짓자고
은혜를 아는 지혜로운 아이가 되길 바란다고 했었죠. 물론 흔한 이름이니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생년월일을 확인하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20년 전 내 딸이 태어난 해와 같았습니다. 월일은 달랐지만, 아니, 애초에 출생신고도 제대로 못했으니 정확한 생일을 알 수도 없는 일이었죠. 이럴 수가. 정말 우리 은지일까?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때 분명히 아내가 아이를 안고 절벽에서 경찰도 사망으로 결론 내렸잖아. 그런데 왜 이렇게 닮은 거야? 왼쪽 귀 위에 달 모양 반점도, 오른손 약지도, 심지어 이름까지.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심장은 터질 듯 뛰었고 손은 계속 떨렸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신분증 뒷면을 살펴보니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던 도시는 아니었지만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어요. 정말 만약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도망간 거라면? 죽은 척하고 새 삶을 시작한 거라면? 보호자님, 환자분이 의식을 회복하셨어요. 만나보시겠어요? 간호사의 목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떨리는 다리를 겨우 움직여 병실로 들어갔죠. 침대에 누워있는 여자는 링거를 맞으며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들어서자 고개를 돌려 쳐다봤는데 그 눈빛이, 아이고, 어쩜 이렇게 나를 닮았을까요? 특히 눈매가 그대로였어요. 저를 구해주신 분이세요? 목소리가 잠겨 있었지만 또렷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침대 옆 의자에 앉았죠. 가까이서 보니 더욱 확신이 들었습니다. 광대뼈의 위치며 눈썹 모양이며 이건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일치했어요. 왜 그런 짓을 했어요? 젊은 사람이 말을 꺼내려니 목이 메었습니다. 여자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봤어요.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가 볼을 타고 흘러내렸죠. 죄송해요. 폐를 끼쳐서 그냥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요. 가족은 연락드릴 곳이 있나요? 물어보는 내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여자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가족이요? 없어요. 아니, 있긴 한데 없는 것만 못해요. 엄마는 저를 버렸고 아빠는 애초에 제 아빠가 아니었대요. 순간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더 물어보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여자는 계속 말을 이어갔죠. 어릴 때부터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아빠라는 사람은 저를 미워했고 엄마는 저를 보면서 늘 한숨만 쉬었죠. 그러다 얼마 전에 알게 됐어요. 제가 엄마의 불륜으로 태어난 아이라는 걸. 진짜 아빠는 엄마와 제가 죽은 줄 알고 있대요. 웃기죠? 죽은 사람이 여기 살아있는데. 머리가 핑 돌았습니다. 설마, 정말 설마. 내 짐작이 맞는 건가?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물었어요. 진짜 아버지가 누군지는 아나요? 몰라요. 엄마가 끝까지 말 안 해주더라고요. 그냥 옛날에 횟집 하던 사람이라고만. 자세한 건 물어도 대답 안 해줬어요. 찾아보려고 했는데 이름도 모르고. 그래서 더 살기가 싫어졌어요. 이 세상에 저를 원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게. 횟집. 내가 운영했던 게 횟집이었죠. 가슴이 터질 것처럼 뛰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았어요. 더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물었죠. 혹시 어머니 성함이 박정숙이요. 왜요? 아시는 분인가요? 정숙. 내 아내의 이름이었습니다.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어요. 눈앞이 캄캄해졌다가 다시 환해졌다가를 반복했죠. 20년 동안 죽은 줄로만 알았던 내 딸이 살아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이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참으려 해도 참을 수가 없었어요. 어쩌나. 이게 정말 현실인가? 꿈은 아닌가? 손등을 꼬집어 봤지만 아픔이 생생했죠. 은지, 내 딸 은지가 맞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갑자기 내가 내 아빠라고 하면 믿을까요? 병실 안은 조용했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비쳐 들어왔고 복도에서는 간호사들의 발걸음 소리가 들렸죠. 링거줄을 타고 약물이 한 방울씩 떨어지는 것을 보며 나는 떨리는 마음을 겨우 추스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좀 더 시간을 두고. 아저씨, 왜 우세요? 은지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가 울고 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죠. 서둘러 눈물을 닦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미안. 그냥 불쌍해서. 거짓말이었습니다. 불쌍한 게 아니라 미안해서, 그리워서, 원망스러워서. 복잡한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내가 얼마나 이 아이를 그리워했는지, 얼마나 미안해했는지. 그런데 살아있었다니. 그것도 이렇게 힘들게. 병실을 나와 복도 끝 휴게실 의자에 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은지를 보니 자꾸 옛날 일들이 떠올랐죠. 25살 청년이었던 내가 어떻게 부산에서 횟집을 시작하게 됐는지, 정숙을 만나 결혼하게 됐는지. 아이고, 그때만 해도 얼마나 행복했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그 행복이 모래성처럼 무너질 줄은 꿈에도 몰랐죠. 여수에서 태어난 나, 최준호는 14살에 부모님을 잃었습니다. 교통사고였죠. 하루아침에 고아가 된 저를 큰아버지가 걷어주셨지만 사촌들 틈에서 눈칫밥 먹는 게 얼마나 서러웠는지 매일 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어요. 엄마, 아빠, 왜 나만 두고 가셨어요? 나도 데려가지. 하면서요. 그래도 살아야 했습니다. 죽은 부모님이 원망스러웠지만 또 한편으로는 부모님 얼굴에 먹칠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악착같이 살았죠.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무작정 부산으로 올라갔습니다. 큰 도시에 가면 뭐라도 되겠지 싶었어요. 자갈치 시장에서 막노동부터 시작했죠. 새벽부터 밤까지 생선 상자 나르고 얼음 깨고 바닥 청소하고 손은 늘 비린내가 났고 온몸은 생선 비늘투성이었어요. 그래도 열심히 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 도우면서 하나씩 배워갔죠. 생선 고르는 법, 손님 대하는 법, 장사의 기본을 익혔어요. 그러다 22살에 작은 포장마차를 시작했습니다. 중고로 산 낡은 포장마차였지만 제게는 궁전 같았죠. 매운탕이 주 메뉴였는데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그 맛을 기억해서 재현했어요. 손님들이 이 집 매운탕은 뭔가 다르다고 하실 때마다 얼마나 뿌듯했는지. 새벽까지 영업하고 잠깐 눈 붙였다가 다시 시장에 가서 재료 사고 그렇게 3년을 죽어라 일했습니다. 25이 되던 해 드디어 작은 횟집을 열었어요. 준혼의 활어라는 간판을 달던 날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 아빠 보고 계시죠? 제가 해냈어요. 가게는 테이블 6개짜리 작은 곳이었지만 신선한 활어와 정직한 장사로 소문이 나기 시작했죠.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생기고 입소문도 퍼지고 그렇게 1년쯤 지났을 때 정숙을 만났습니다. 정숙은 수산시장에서 생선 납품업을 하는 박 사장의 딸이었어요. 21살의 정숙은 아버지 일을 도와 우리 가게에 생선을 배달해주곤 했죠. 처음 봤을 때부터 뭔가 특별했어요. 예쁘다기보다는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슬픈 눈을 가진 여자였습니다. 나중에 알게 됐지만 정숙의 어머니는 정숙이 어릴 때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재혼을 했는데
새어머니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사장님, 오늘 광어가 정말 싱싱해요. 한 마리 더 가져가세요. 아니에요, 방양. 이미 충분해요. 에이, 서비스예요. 사장님처럼 성실한 분은 처음 봤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쉬지도 않으시고 정숙은 늘 이런 식으로 생선을 하나씩 더 끼워줬어요. 나중에는 반찬까지 싸왔죠. 계란말이, 멸치볶음, 김치. 혼자 사는 남자가 제대로 먹겠어요? 이거라도 드세요. 하면서요. 어느 날은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데도 배달을 왔더라고요. 흠뻑 젖은 모습이 안쓰러워서 수건을 건넸더니 정숙이 그러는 거예요. 사장님은 참 따뜻한 분이에요. 이렇게 챙겨주는 사람이 있어서 저도 언젠가 사장님처럼 혼자서도 씩씩하게 살 수 있을까요? 그때 알았어요. 정숙도 외로운 사람이라는 걸. 서로 의지하게 된 건 자연스러운 일이었죠. 퇴근 후에 같이 저녁 먹고 바닷가 산책하고 정숙은 말했어요. 준호 씨랑 있으면 마음이 편해요. 처음으로 기댈 곳이 생긴 것 같아요. 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모님 돌아가신 후 처음으로 가족이 생긴 기분이었어요. 1년 뒤 우리는 결혼했습니다. 정숙의 아버지는 반대했죠. 고아 출신의 작은 횟집 하나 가진 게 전부인 놈한테 내 딸을. 하지만 정숙이 고집을 부렸어요. 아버지, 저는 준호 씨가 좋아요. 돈이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제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에요. 결혼식은 소박했지만 행복했습니다. 정숙은 정말 알뜰한 아내였어요. 가게 일도 열심히 도왔고 허리띠 졸라매며 돈도 아꼈죠. 준호 씨, 우리 큰 횟집 차려요. 부산에서 제일 유명한 횟집 사장 될 거예요. 하면서 웃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그때는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결혼 2년째 되던 해부터 정숙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사소한 거였죠. 명품 가방을 사고 싶다고 하더니 비싼 화장품을 사드리고 여보, 우리 형편에 무리야. 하면 다른 집 마나님들은 다 이런 거 하나씩은 있어요. 나만 초라해 보이잖아요. 하면서 토라졌죠. 그러더니 어느 날부터 도박을 시작했습니다. 여보, 요즘 어디 다녀? 친구들이랑 차 마시고 와요. 매일? 가게 일도 안 도와주고? 아이 답답해. 내가 기계예요? 매일 생선 비린내 맡으면서 살아야 해요? 화투였어요. 처음엔 동네 아줌마들과 푼돈 걸고 치는 거라 했는데 나중엔 판돈이 커졌죠. 하루에 몇십만 원씩 잃고 오더라고요. 내가 화를 내면 조금만 더 하면 딸 거예요. 다 찾아올 거라고요. 하면서 오히려 화를 냈어요. 아이고, 그때 강하게 말렸어야 했는데 정숙의 부모님 문제도 있었습니다. 장인어른이 뇌졸중으로 쓰러지셔서 우리가 모시게 됐는데 정숙은 싫은 티를 팍팍 냈어요. 왜 우리가 모셔야 해요? 요양원에 보내요.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 아버지잖아. 새어머니한테 그렇게 구박받으면서 살게 한 사람을 왜 내가 돌봐요? 매일 싸웠습니다. 나는 장인어른 병원 모시고 다니고 집에서 간병하고 정숙은 도박장 다니느라 바빴죠. 그러던 어느 날 정숙이 임신을 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기 생겼어요. 정숙이 그렇게 밝게 웃는 건 오랜만이었어요. 나도 너무 기뻤죠. 드디어 진짜 가족이 생기는구나 싶었어요. 정숙도 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도박도 끊고 장인어른께도 잘하고. 미안해요, 여보. 내가 너무 철이 없었어요. 이제 정신 차릴게요. 배가 불러올수록 행복했어요. 아기 옷 사고, 이름 짓고. 은지 어때요? 은혜로운 지혜. 우리 딸이 착하고 현명하게 자랐으면 좋겠어요.
정숙이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죠. 그래, 은지. 김은지. 예쁜 이름이네. 태어날 아기를 위해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가게도 확장하고 직원도 늘리고 2001년 가을 은지가 태어났습니다. 정말 예쁜 아기였어요. 특히 왼쪽 귀 위에 있는 달 모양 붉은 반점이 특징적이었죠. 의사 선생님은 별거 아니라고 크면서 옅어질 거라고 했지만 나는 그게 더 예뻐 보였어요. 우리 은지 별사탕 같네. 특별한 아이야. 오른손 약지가 약간 구부러져 있는 것도 나를 닮았더라고요. 아빠 닮아서 미안해, 은지야. 하면서 웃었죠.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정숙이 산후 우울증에 걸렸어요. 처음엔 그런 줄도 몰랐죠. 그냥 출산 후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하지만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아기 울음소리만 들으면 시끄러워. 좀 조용히 시켜. 하고 소리 지르고 밤에는 혼자 거실에 앉아서 멍하니 있고 여보, 병원 가보자. 산후 우울증 같아. 난 멀쩡해요. 그냥 좀 내버려둬요. 은지도 돌봐야 하고. 은지, 맨날 은지만 찾아. 나는 안 보여요?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기나 해요? 정숙은 점점 더 이상해졌어요. 어떤 날은 은지를 꼭 안고 미안해 하면서 울고, 어떤 날은 이 아이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 하면서 원망했죠. 나는 가게 일하랴, 은지 돌보랴, 정숙 달래랴.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질 거라고,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믿었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가게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손님들로 북적이는 저녁 시간이었죠. 그때 정숙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여보, 나 은지 데리고 출생신고 하러 갈게요. 지금 혼자? 내가 같이 가지. 괜찮아요. 답답해서 바람도 쐴 겸. 그동안 미안했어요. 정말로. 무슨 소리야? 조심해서 다녀와. 그게 마지막 통화였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집에 가보니 핸드폰 메모장에 글이 남겨져 있었어요. 손가락이 떨려서 제대로 읽을 수가 없었죠. 준호 씨, 미안해요. 더는 못 살겠어요. 매일 악몽을 꿔요. 은지를 다치게 하는 꿈, 내가 괴물이 되는 꿈. 이렇게 사는 것보다 차라리 은지도 데려갈게요. 엄마 없이 크는 것보다 나을 거예요. 정말 미안해요. 아이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당장 경찰에 신고하고 미친 듯이 찾아다녔죠. 어디로 갔을까? 바다? 설마. 매물도 절벽으로 달려갔습니다. 정숙이 가끔 거기 가서 바다 구경한다고 했거든요. 절벽에 도착했을 때 거기엔 정숙의 카디건과 은지 담요, 핸드백만 남아 있었어요. 안 돼. 정숙아, 은지야. 절벽 아래는 까마득한 바다였습니다. 파도가 거세게 치고 있었죠. 뛰어내리고 싶었어요. 나도 같이. 하지만 경찰들이 붙잡았죠. 진정하세요. 아직 확실한 건 아니에요. 그 후로 매일 바다를 뒤졌습니다. 해경, 민간 잠수부까지 동원했지만 시신은 나오지 않았어요. CCTV를 확인하니 정숙이 은지를 안고 절벽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죠. 마지막 순간은 나무에 가려 안 보였지만 상황상 투신한 게 확실했습니다. 최 선생님, 이제 그만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두 분 다 돌아가신 거예요. 경찰의 말이 칼처럼 가슴에 박혔어요. 그리고 경찰은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내가 좀 더 신경 썼더라면, 병원에 데려갔더라면, 그날 같이 갔더라면. 자책만 쌓여갔죠. 장례식도 치를 수 없었어요. 시신이 없으니까요. 그냥 제사상만 차려놓고 혼자 울었습니다.
가게도 팔았어요. 더는 부산에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모든 게 정숙과 은지를 떠올리게 했으니까. 그렇게 모든 걸 정리하고 거제도 한산면의 작은 어촌 마을로 왔습니다. 죽지도 살지도 못한 채로 경찰서를 나온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빈집이 무서웠어요. 은지의 젖병이 그대로 놓여 있고 정숙이 입던 옷이 옷장에 걸려 있고 모든 게 그대로인데 사람만 없었죠. 차 안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핸들을 붙잡고 울고 또 울었어요. 정수가 왜 그런 선택을 한 거야? 은지는 무슨 죄가 있다고. 목이 쉬도록 울부짖었지만 대답은 없었죠. 다음 날부터 매일 바다로 나갔습니다. 어부들에게 부탁하고 해경에 매달리고 심지어 무당까지 찾아갔어요. 혹시 아기 울음소리 들으신 분 없습니까? 여자가 아이 안고 있는 거 보신 분? 사람들은 측은한 눈빛으로 고개를 저었죠. 일주일, 한 달, 두 달. 시간이 지날수록 희망은 사라져갔습니다. 해경에서도 수색을 중단한다고 했어요. 조류가 빨라서 이미 먼 바다로. 죄송합니다. 아이고, 그때 정말 미칠 것 같았어요. 매물도 절벽에 매일 갔습니다. 정숙이 마지막으로 선 그곳에 서서 바다를 내려다봤죠. 깎아지른 절벽 아래 하얀 포말이 일었다 사라지기를 반복했어요. 정수가 거기 있니? 은지도 같이 있니? 대답 좀 해줘. 바람 소리만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어느 날 새벽 절벽 끝에 앉아 있다가 문득 생각했어요. 나도 뛰어내리면 정숙이랑 은지를 만날 수 있을까? 발끝이 공중에 떠 있었습니다. 한 발만 더 내디디면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장인어른이 돌아가셨다는 연락이었죠. 또 한 번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정숙이 그렇게 미워했던 아버지, 하지만 나에게는 유일한 가족 같았던 분이 가셨어요. 장례를 치르고 나니 정말 혼자가 됐습니다. 가게도 가족도 아무것도 없었죠. 친구들이 위로한다고 찾아왔지만 견딜 수가 없었어요. 준호야, 새 출발해야지. 언제까지 그렇게, 어떻게 새 출발을 해? 내 전부였는데, 내 아기가 겨우 100일 된 아기가 엄마 품에 안겨서 바다에. 말을 잇지 못하고 또 울었습니다. 결국 모든 걸 정리했어요. 집도 팔고 가게도 넘기고 통장에 돈이 쌓였지만 아무 의미가 없었죠. 그 돈으로 뭘 한단 말입니까? 쓸 사람이 없는데 큰 가방 하나에 옷까지만 담아서 거제도로 내려왔습니다. 아는 사람 하나 없는 곳에서 조용히 살다가 죽고 싶었어요. 한산면의 작은 어촌 마을에 낡은 집을 얻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집이었죠. 매일 바다만 바라봤어요. 어떤 날은 정숙이 은지 안고 걸어 나올 것 같았고 어떤 날은 파도 소리가 은지 울음소리처럼 들렸어요. 동네 사람들은 이상한 도시 사람이 왔다고 수군거렸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나는 그저 유령처럼 살았죠. 그러다 또 한 번 죽으려고 했습니다. 2002년 봄이었어요. 은지 첫 생일이 되는 날이었죠. 케이크를 사서 빈방에 놓고 촛불을 켜고 혼자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어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은지야. 노래를 부르다가 참을 수 없는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약국에서 수면제를 샀어요.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약들을 이 약국 저 약국 다니며 모았죠. 그리고 소주와 함께 한꺼번에 삼켰습니다. 이제 곧 만나러 갈게. 정수가 은지야 조금만 기다려. 하지만 죽지 못했어요. 이웃집 할머니가 우연히 들렀다가 쓰러진 나를 발견했거든요. 119에 신고해서 병원으로 실려갔죠. 위세척하고 링거 맞고 의식이 돌아왔을 때 원망스러웠어요. 왜 살려놨냐고 그냥 죽게 놔두지. 의사가 정신과 상담을 권했지만
거부했습니다. 미친 사람 아니라고, 그냥 가족이 보고 싶었을 뿐이라고. 퇴원하고 마을로 돌아왔을 때 이장님이 찾아왔어요. 최 선생, 죽고 싶으면 차라리 바다 일이나 해봐. 몸이 힘들면 잡생각이 안 들어. 그렇게 어부일을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나가서 금을 던지고 통발 놓고, 처음엔 서툴러서 실수투성이었지만 차츰 익숙해졌죠. 이장님 말이 맞았어요. 몸이 녹초가 되니 생각할 힘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바다에 나가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정숙이나 은지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을까 싶어서였죠. 어리석은 생각이었지만 그 희망 하나로 버텼어요. 매일 같은 바다, 같은 하늘을 보며 20년을 살았습니다. 그 20년 동안 단 하루도 편히 잔 날이 없었어요. 악몽에 시달렸죠. 정숙이 은지를 안고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꿈, 바닷속에서 은지가 아빠 하고 부르는 꿈, 정숙이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하면서 우는 꿈. 잠에서 깨면 베개가 눈물로 젖어 있었어요. 어떤 날은 환청도 들렸습니다. 은지 울음소리가 들려서 밖으로 뛰쳐나가면 아무것도 없었죠. 바람 소리였을 뿐. 정숙이 여보하고 부르는 소리에 돌아보면 텅 빈 공간뿐이었고요. 미쳐가는 건가 싶었지만 그래도 좋았어요. 환청이라도 들리는 게 나았으니까요. 날이 갈수록 더 외로워졌습니다. 명절이 제일 싫었어요. 온 동네가 가족들로 북적이는데 나만 혼자였으니까. 이웃들이 불쌍하다고 음식을 갖다 줬지만 목구멍을 넘어가지 않았죠. 그냥 바다만 바라봤어요. 정수가 명절인데, 은지도 이제 23이 됐겠네. 어떻게 생겼을까? 나를 닮았을까? 너를 닮았을까? 가끔 젊은 여자를 보면 은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비슷한 나이대의 아이를 보면 자꾸 쳐다보게 됐죠. 한 번은 시장에서 여자아이가 아빠 하고 달려가는 걸 보고 따라간 적도 있었어요. 물론 남의 아이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정말 은지인 줄 알았거든요. 일기를 쓰기 시작한 것도 그 즈음이었습니다. 은지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매일 썼어요. 은지야, 오늘은 내가 초등학교 입학하는 날이구나. 아빠가 같이 가주지 못해서 미안해. 은지야, 중학생이 됐네. 교복이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은지야, 20살이 됐구나. 성인이 된 걸 축하해. 아빠가 있었다면 멋진 선물을 줬을 텐데. 노트가 10권이 넘게 쌓였어요. 쓰면서 울고 울면서 썼죠. 그래도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었어요. 은지가 살아있다고, 어딘가에서 잘 크고 있다고 믿고 싶었거든요. 2021년 20해째 되던 해에 매물도 절벽을 다시 찾았습니다. 정숙과 은지의 기일이었죠. 꽃다발을 들고 갔어요. 국화꽃이랑 은지가 좋아했을 것 같은 분홍색 장미. 절벽 끝에 꽃을 놓고 절을 했습니다. 정수가 은지야, 아빠야, 보고 싶어. 너무 보고 싶어서. 이제는 정말 가도 될까? 너희한테 가도 되겠니? 바람이 세차게 불었어요. 꽃잎이 날려서 바다로 떨어졌죠. 그 꽃잎을 따라 시선을 내리깔았을 때 아래쪽 바위에 뭔가 반짝이는 게 보였어요. 힘들게 내려가 봤더니 녹슨 목걸이였습니다. 정숙이 즐겨 차던 것과 비슷한. 가슴이 뛰었어요. 혹시 정숙이 떨어뜨린 걸까? 하지만 20년이나 지난 지금 발견한다는 게 말이 되나? 목걸이를 들고 돌아와서 며칠을 들여다봤어요. 녹이 슬어서 잘 보이지 않았지만 뭔가 글자 같은 게 새겨져 있었죠. 영원히 함께. 정숙이 좋아하던 문구였어요. 결혼기념일에 내가 선물했던 그 목걸이가 맞았습니다. 또다시 눈물이 났어요. 정말 거기서 뛰어내린 게 맞구나. 의심의 여지가 없었죠. 그런데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시신은 못 찾았는데 목걸이는 발견됐다? 20년 만에 뭔가 이상했지만 더 이상 파헤치고 싶지 않았어요. 이미 지쳐버렸으니까. 그냥 운명이려니, 정숙이 남긴 마지막 흔적이려니 하고 받아들였죠. 그렇게 또 3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나도 52, 완전히 머리가 희끗희끗한 중년의 아저씨가 되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놀랐죠. 이렇게 늙었구나. 은지가 살아있다면 23, 결혼했을 수도 있겠네. 아이도 낳았을까? 내가 할아버지가 됐을까?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따뜻해졌다가 다시 차가워졌어요. 없는 사람을 그리워하는 게 이렇게 힘든 건지. 차라리 무덤이라도 있으면 가서 울기라도 할 텐데. 바다는 너무 넓고 파도는 끝없이 밀려왔다 밀려갔죠. 그러던 어느 날 2024년 봄의 그 새벽이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통발을 확인하러 나갔다가 물에 빠진 젊은 여자를 발견한 거죠. 건져 올리는 순간부터 가슴이 이상하게 뛰었어요. 왼쪽 귀 위에 달 모양 반점, 오른손 약지의 변형. 모든 게 은지와 겹쳐 보였습니다. 설마. 아니, 그럴 리 없어. 은지는 이미. 하지만 시신을 못 찾았잖아. 혹시 정숙이 거짓말을 한 걸까? 아이만이라도 살리려고? 아니야, 말도 안 돼. 그럼 그동안 어디서 어떻게. 머릿속이 복잡했지만 일단 여자를 살리는 게 급했죠. 병원으로 달려가면서도 계속 은지 생각뿐이었어요. 만약, 정말 만약 은지가 살아있다면 정숙은 왜 그런 거짓말을 한 걸까? 나를 떠나고 싶어서? 다른 남자가 있어서? 생각할수록 화가 났지만 또 한편으로는 감사했어요. 은지가 살아있을 수도 있다는 희망이 생겼으니까. 비록 가느다란 신락 같은 희망이었지만 처음으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병원 복도를 서성이며 기다리는 동안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만약 이 여자가 정말 은지라면 어떻게 대해야 할까? 갑자기 아빠라고 나타나면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 긴 세월 동안 어떻게 살았을까? 왜 죽으려고 했을까? 아이고, 가슴이 미어지도록 아팠어요. 내 딸이 맞든 아니든 젊은 여자가 죽으려고 했다는 사실 자체가 슬펐죠. 그 나이에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리고 만약 정말 은지라면 내가 지켜주지 못해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아버지로서 실패한 거죠. 간호사가 부른 순간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병실로 들어가는 발걸음이 천근만근이었죠. 그리고 침대에 누워있는 여자를 마주한 순간 확신했습니다. 비록 얼굴은 많이 변했지만 그 눈빛은 똑같았어요. 아기 때 나를 올려다보던 그 맑은 눈. 은지야. 정말 너구나. 우리 은지. 하지만 입 밖으로 꺼낼 수는 없었어요. 아직은 아니었죠. 먼저 이 아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왜 이렇게 됐는지 들어봐야 했으니까. 그래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한 걸음씩 천천히 20년의 세월을 건너서 병실의 흰 커튼이 바람에 살랑거렸습니다. 은지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또렷했죠. 나는 침대 옆 의자를 바짝 당겨 앉았습니다. 이 아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지만 낯선 사람인 척하며 들어야 했어요. 어릴 때부터 이상했어요. 아빠라고 부르는 사람이 저를 보는 눈빛이 차가웠죠. 김태수, 그 사람 이름이에요. 키가 크고 덩치가 큰 사람인데 술만 마시면 변했어요. 은지가 잠시 숨을 고르더니 계속 말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무관심했어요. 제가 방에 들어가면 나가고 밥상에 앉으면 일어나고 엄마한테 물어봤죠. 아빠가 왜 나를 싫어해? 그럼 엄마는 한숨만 쉬면서 내가 잘못한 거 없어.
그냥 아빠가 피곤해서 그래 했어요. 어쩌나 그때는 정말 제가 잘못한 줄 알고 더 잘하려고 애썼는데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손수건을 건네자 고맙다는 듯 받아들었죠. 초등학교 3학년 때였어요. 김태수가 완전히 취해서 들어왔는데 갑자기 저를 보더니 소리를 질렀어요. 왜 자꾸 그놈 얼굴이 보이는 거야? 내가 여기 있는 것 자체가 역겨워. 그리고는 은지의 손이 떨렸습니다. 나는 참을 수가 없어서 그 손을 살짝 잡았죠. 따뜻하게, 하지만 너무 다정하지 않게. 그날부터 폭력이 시작됐어요. 때리지는 않았지만 더 잔인했죠. 제 물건을 다 버리고 제가 그린 그림을 찍고 일기장을 불태우고 한 번은 제가 아끼던 인형을 가위로 갈기갈기 찢으면서 이게 바로 너야. 쓰레기하고 웃었어요. 아이고, 그때 얼마나 무서웠는지. 내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내 딸이, 내가 지켜주지 못한 딸이 그런 일을 당했다니. 주먹을 꽉 쥐었다가 풀었다가를 반복했죠. 중학생이 되니까 더 심해졌어요. 알코올 중독이 완전히 진행됐거든요. 매일 소주를 두세 병씩 마시고 헛소리하고 내 엄마가 바람 피워서 낳은 게 너야. 내 딸이 아니라고. 처음 들었을 때는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엄마한테 물어봤더니 그런 소리 하지 마. 내 아빠 맞아 하면서 우는 거예요. 그때 알았죠. 진짜구나. 어쩌나. 그래서 엄마는 뭐라고 했어요? 엄마요? 엄마도 이상했어요. 저를 볼 때마다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 같으면서도 또 원망하는 것 같기도 하고 나중에 알았지만 엄마도 도박 중독이었어요. 화투, 카지노, 온라인 도박까지. 김태수가 벌어오는 돈을 다 날렸죠. 은지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표정이 정숙과 너무 닮아서 가슴이 아렸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알바를 시작했어요. 편의점, 카페, 치킨집. 닥치는 대로 했죠. 대학 가고 싶었거든요.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전교 10등 안에 들었죠. 선생님들이 은지는 꼭 좋은 대학 갈 거야 했는데, 아이고,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돈이 없는데. 학교 다니면서 5년 동안 모았어요. 새벽 알바, 야간 알바, 주말도 없이. 닥치는 대로 일하면서 모았죠. 1,000만 원이 넘었을 때 정말 기뻤어요. 이제 나도 대학 갈 수 있어. 기숙사 들어가서 독립할 수 있어. 통장 보면서 매일 웃었는데 은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능 일주일 전이었어요. 통장에서 돈이 다 빠져나갔더라고요. 엄마가 제 도장 몰래 만들어서 다 뺐대요. 도박하려고 1,000만 원을 하루 만에 다 날렸대요. 그때 정말 죽고 싶었어요. 내가 참지 못하고 한숨을 내쉬자 은지가 나를 바라봤습니다. 아저씨도 힘든 일 있으셨어요? 이렇게 들어주시는 거 보니. 응, 나도 가족을 잃어서. 그러셨구나. 그래서 절 구해주신 건가요? 죽으면 안 된다고. 은지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대학은 못 갔어요. 그냥 졸업하고 바로 일했죠. 통영의 작은 횟집에서 서빙하고 수산물 포장하고 그러다가 작년에 엄마가 찾아왔어요. 울면서 용서해달라고 이제 정신 차렸다고.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너무 급하게 서두르는 것 같았죠. 그래서요? 엄마가 모든 걸 털어놨어요. 제가 김태수 딸이 아니라는 것, 진짜 아빠는 따로 있다는 것, 그리고 자기가 저를 데리고 도망쳤다는 것까지요. 내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나오는구나. 엄마 말로는 진짜 아빠는 부산에서 횟집을 하던 사람이래요. 최준호라고.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었는데 자기가 배신했대요. 김태수랑 바람이 나서.
어쩌나 그때 엄마가 얼마나 울던지. 내 아빠는 우리가 죽은 줄 알아. 내가 그렇게 꾸몄거든. 절벽에서 뛰어내린 척하고 도망간 거야. 최준호. 내 이름이 은지 입에서 나오니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저는 물었죠. 그럼 지금이라도 찾아가면 안 돼요? 진짜 아빠한테? 그랬더니 엄마가 고개를 저으면서 말했어요. 그 사람은 우리를 원망할 거야. 내가 20년이 넘게 속였는데 어떻게 용서하겠어. 그리고 나도 이제 오래 못 살 것 같아. 오래 못 산다니? 가난 말기래요. 병원에서 6개월 시한부 판정 받았대요. 그래서 죽기 전에 진실을 말하려고 온 거였어요. 그 말 듣고 엄마가 미웠는데도 불쌍했어요.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살았을 테니까. 은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가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했어요. 은지야, 내 아빠 찾지 마. 그 사람은 이미 새 삶을 살고 있을 거야. 내가 나타나면 혼란스러울 거고, 그냥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그리고는 떠났어요. 연락도 끊고. 그래서 죽으려고 한 거예요? 은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짜 아빠가 누군지 알았는데 찾을 수도 없고 가짜 아빠는 여전히 틈틈이 일하는 곳마다 찾아와서 저를 괴롭히고 엄마는 죽어가고 저한테 남은 게 뭐예요? 가진 것도 없고 사랑받아 본 적도 없고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 순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아가씨, 그런 말 하지 마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사람은 없어요. 다 이유가 있어서 태어난 거예요. 무슨 이유죠? 전 그냥 엄마 불륜의 증거일 뿐인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너무 격하게 반응하자 은지가 놀란 눈으로 나를 봤습니다. 아저씨, 왜 그렇게 화를 내세요? 미안. 그냥 안타까워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은지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어제 바다에 뛰어들기 전에 혹시나 해서 최준호라는 이름을 인터넷에 검색해 봤어요. 부산 횟집 사장이었다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안 나오더라고요. 20년이 지났으니 당연하겠죠.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요? 살아는 있을까요? 만약 그 사람이 살아있다면 만나고 싶어요? 은지가 나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모르겠어요. 만나서 뭐라고 해야 할지. 아빠, 저 살아있어요 하면 기뻐할까요? 아니면 왜 이제 나타났어 하면서 화낼까요? 엄마 말대로 이미 새 가족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도 한 번쯤은 만나보고 싶지 않아요? 솔직히, 네, 보고 싶어요. 어떤 사람인지, 어떤 얼굴인지, 저를 닮았는지. 아니, 제가 그 사람을 닮았겠죠. 이 이상한 붉은 반점도 그 사람한테서 온 건가. 오른손 약지도. 은지가 자신의 왼쪽 귀 위를 만졌습니다. 달 모양 반점이 선명했죠. 엄마가 한 번은 그랬어요. 술 취해서 울면서 넌 너무 아빠를 닮았어. 볼 때마다 그 사람 생각나서 미칠 것 같아. 그래서 더 미워했나 봐요. 닮고 싶어서 닮은 것도 아닌데. 더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은지 씨, 네. 혹시 제가 그 최준호라고 하면 믿으시겠어요? 은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입이 살짝 벌어졌다가 다시 다물어졌죠.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뭐라고요? 아저씨가? 내가 내 아빠야, 은지야. 병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복도에서 들리는 발소리만이 공간을 채웠죠. 은지는 나를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거짓말. 그럴 리 없어요. 우연히 이름이 같은 거겠죠. 최준호가 한둘이겠어요?
나는 지갑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정숙과 결혼식 때 찍은 사진이었죠. 20년 넘게 품고 다닌. 이 사람, 내 엄마 맞지? 은지가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엄마다. 젊었을 때 엄마. 그럼 정말 아저씨가? 그래, 나야. 내 아빠. 20년이 넘게 너랑 엄마가 죽은 줄 알고 매일 바다만 보면서 살았어. 그런데 이렇게 다시 만나다니. 은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아빠, 정말 아빠예요? 내 진짜 아빠? 그래, 은지야. 우리 은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 얼마나 미안했는지. 은지가 갑자기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는 나를 향해 달려들었어요. 아빠, 아빠. 그렇게 우리는 껴안고 울었습니다. 2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드디어 만난 아빠와 딸은 서로를 꼭 붙잡고 놓지 않았죠. 미안해, 은지야. 아빠가 지켜주지 못해서 그렇게 힘들게 살았구나. 아빠도 힘들었죠? 우리가 죽은 줄 알고. 어쩌나 얼마나 슬펐을까. 이제 괜찮아. 이제 다시 만났으니까. 다시는 놓치지 않을 거야. 절대로. 은지가 내 품에서 더 세게 울었습니다. 아빠, 나 버리지 마요. 이제 혼자 두지 마요.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외로웠어요. 그래. 이제 아빠가 있잖아. 다시는 혼자 두지 않아. 약속해. 병실 창으로 오후 햇살이 비쳐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빛이 우리를 감쌌죠. 기적 같은 재회였습니다. 신이 주신 두 번째 기회. 병실의 시계가 오후 3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은지와 나는 여전히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었죠. 손을 놓으면 다시 사라질까봐, 꿈에서 깨어날까봐 두려웠어요. 은지의 손은 따뜻했지만 거칠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얼마나 많은 일을 했으면 이렇게 거칠까. 내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빠, 정말 아빠 맞아요? 꿈 아니죠? 은지가 또 물었습니다. 벌써 10번도 넘게 같은 질문을 했지만 나는 그때마다 대답해줬어요. 그래, 꿈 아니야. 진짜 아빠야. 우리 은지 아빠. 은지가 내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손가락으로 내 눈가주름을 만지고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을 쓸어내렸죠. 아빠, 많이 늙으셨네요. 머리가 다 하얘졌어요. 20년이면 긴 시간이니까. 너도 이제 다 컸구나. 아기였는데. 말을 하다가 목이 메었습니다. 100일밖에 안 된 아기가 어느새 성인이 되어 있었어요. 그 긴 시간을 나는 놓쳤고 은지는 혼자 견뎌냈죠. 아빠, 그동안 어떻게 사셨어요? 엄마가 우리 죽은 걸로 만들었다면서요? 나는 천천히 그동안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절벽에서 발견된 유품들, 끝없는 수색, 시신을 찾지 못한 절망, 자살 시도, 그리고 20년간의 외로운 어부 생활까지. 말하면서도 눈물이 났어요. 은지도 같이 울었죠. 아빠가 그렇게 힘들었구나.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내 잘못이 아니야. 엄마의 선택이었고, 나도 이해해. 산후 우울증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제는 알아. 은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는 산후 우울증이 아니었어요. 그냥 김태수랑 도망가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있으니까 저를 데리고 간 거죠. 증거인멸? 그런 거였나 봐요. 충격적인 말이었지만 이제 와서 놀랍지도 않았습니다. 정숙의 배신은 이미 충분히 아팠으니까요. 그래도 너를 만났으니 그것만으로도 감사해. 침묵이 흘렀습니다. 창밖으로 갈매기 우는 소리가 들렸죠. 은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빠,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집도 없고, 일자리도 그만뒀고, 우리 집으로 가자. 거제도 한산면에 작은 집이 있어. 바다가 보이는. 둘이 살기엔 충분해. 정말요? 같이 살아도 돼요? 당연하지. 이제 다시는 떨어지지 않을 거야. 은지가 활짝 웃었습니다. 딸의 진짜 웃음이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 뒤에 불안이 숨어 있는 것도 보였죠. 근데 우리가 정말 부녀 사이 맞을까요? 그냥 닮은 거일 수도. 나는 이미 확신했지만 은지를 안심시키기 위해 말했습니다. 친자 확인 검사를 해보자.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거야. 네, 그래야겠어요. 혹시라도, 혹시라도 아니면 어떡하죠? 아니어도 괜찮아. 이미 마음으로 연결됐잖아. 하지만 너는 분명 내 딸이야. 모든 게 너무 일치해. 그날 오후 병원에서 DNA 샘플을 채취했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온다고 했죠. 은지는 퇴원할 수 있는 상태였지만 갈 곳이 없었어요. 당연히 나와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병원을 나서는 은지의 발걸음이 망설여졌어요. 아빠, 정말 괜찮은 거예요? 갑자기 딸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20년도 넘게 기다렸는데 차를 타고 거제도로 가는 내내 은지는 창밖을 보며 놀라워했습니다. 와, 바다가 정말 가까워요. 아빠는 매일 이 바다를 보면서 사셨구나. 그래, 너희를 생각하면서 집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작고 낡은 집이었지만 은지는 신기한 듯 이곳저곳을 둘러봤어요. 아빠 혼자 사시기엔 너무 썰렁해요. 집이 텅 비어 있네. 필요한 것만 있으면 되니까. 은지가 부엌으로 가더니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반찬통 몇 개와 소주병만 있는 걸 보고 한숨을 쉬었죠. 아빠, 이렇게 드시면 안 돼요. 제가 이제 반찬 만들어 드릴게요. 내가 요리할 줄 알아? 당연하죠. 혼자 살면서 다 배웠어요. 그날 저녁 은지가 만든 된장찌개를 먹었습니다. 특별한 요리는 아니었지만 몇십 년 만에 가족과 함께 먹는 밥이었어요. 숟가락을 들다가 또 눈물이 났죠. 아빠, 왜 또 울어요? 그냥 행복해서 이런 평범한 게 얼마나 그리웠는지 몰라. 식사 후 마당에 나와 앉았습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시원했어요. 은지가 내 옆에 바싹 붙어 앉았죠. 아빠, 저 일기장 봐도 돼요? 일기장? 엄마 얘기하셨잖아요. 저한테 쓴 편지 일기요. 나는 방에서 낡은 노트들을 가져왔습니다. 은지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었어요. 읽으면서 계속 울었죠. 아빠가 매일 이렇게 저를 생각했구나. 은지야, 오늘은 내가 초등학교 입학하는 날이구나. 은지가 일기장을 더 넘기다가 멈췄습니다. 중학교 입학하는 은지에게 새 교복이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아빠가 사주지 못해서 미안해라는 구절을 보더니 눈물을 훔쳤죠. 아빠가 이런 것까지 생각했구나. 교복. 그래, 중학교 입학할 때 새 교복 입었을 거 생각하니까. 잘 맞았어? 예뻤겠다. 은지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니요. 새 교복은 꿈도 못 꿨어요. 김태수가 술값 쓴다고 안 사줘서 동네 언니가 입던 헌 교복 얻어 입었어요. 소매도 길고 품도 커서 우스꽝스러웠는데 그것마저 감사했죠. 또다시 가슴이 아팠습니다. 내가 있었다면 새 교복 사주고 손잡고 학교까지 데려다 줬을 텐데. 미안해, 은지야. 아빠가 왜 미안해요? 아빠는 잘못한 거 없잖아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은지는 피곤한지 자꾸 하품을 했어요. 들어가서 자자. 내 방은 아직 정리가 안 됐지만
아빠 방에서 같이 자면 안 돼요? 아직도 믿기지 않아서. 자고 일어나면 다시 혼자일 것 같아서. 그날 밤 우리는 한 방에서 잤습니다. 은지는 내 팔을 꼭 잡고 잠들었어요. 잠든 얼굴을 보니 아기 때 모습이 겹쳐 보였죠. 평화로운 얼굴. 더 이상 아프지 않기를, 외롭지 않기를 바라며 나도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새로운 일상이 시작됐습니다. 은지는 부지런히 집안일을 했어요. 청소하고 빨래하고 요리하고 죽은 듯 조용했던 집에 생기가 돌았죠. 아빠, 오늘은 시장 가요.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시장에 가는 길,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최 선생, 그 젊은 여자가 누구야? 제 딸입니다. 딸, 자네 혼자 사는 줄 알았는데 오랜만에 찾아왔어요. 사람들은 의아해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은지는 내 팔짱을 끼고 시장을 돌아다녔어요. 아빠, 이 생선 싱싱해 보여요. 매운탕 끓여드릴게요. 너무 비싼데. 에이, 딸이 아빠한테 맛있는 거 해드리는데 돈이 문제예요?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 은지가 말했습니다. 아빠, 저 일자리 구해야 해요. 계속 놀 수는 없잖아요. 급하게 생각하지 마. 좀 쉬다가. 아니에요. 이래야 마음이 편해요. 그리고 아빠한테 계속 신세 질 수는 없잖아요. 무슨 신세야? 가족인데. 그래도요. 저도 돈 벌어서 아빠 용돈도 드리고 싶고. 며칠 후 동네 횟집에서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은지가 워낙 일을 잘해서 사장님이 좋아했죠. 최 선생 딸이 이렇게 야무진 줄 몰랐네. 복 받았어. 퇴근 후 은지는 항상 내게 하루 있었던 일을 얘기했습니다. 아빠, 오늘 손님이 엄청 많았어요. 팁도 받았어요. 봐요. 그래. 수고했네. 아빠는 오늘 뭐 하셨어요? 그냥 받아보고 통발 확인하고. 외롭지 않았어요? 이제는 안 외로워. 내가 돌아온다는 걸 아니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DNA 검사 결과가 나왔다고. 은지와 함께 병원으로 갔습니다. 가는 내내 은지의 손이 떨렸어요. 아빠, 만약에. 걱정하지 마. 분명 맞을 거야. 의사가 봉투를 건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열어봤죠. 친자 확률 99.9%. 은지가 종이를 보고 와락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진짜다. 진짜 아빠다. 내 진짜 아빠. 나도 울었어요. 이미 알고 있었지만 과학적으로 증명되니 더욱 실감이 났죠. 이제 의심하지 마. 너는 내 딸이고 나는 내 아빠야. 영원히. 병원을 나와 바닷가로 갔습니다. 은지가 말했어요. 아빠 엄마한테 연락해 봐야 할까요? 간암이라고 했는데. 내가 원한다면. 모르겠어요. 미우면서도. 그래도 엄마니까.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자. 급하게 결정할 필요 없어. 석양이 바다를 붉게 물들였습니다. 은지가 내 손을 꼭 잡았어요. 아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저는 아직 아무것도 이룬 게 없는데. 천천히 하면 돼. 대학 가고 싶으면 다시 도전해도 되고. 검정고시 보고 간호학과 가고 싶어요. 아픈 사람들 돕고 싶어서. 좋은 생각이야. 아빠가 도와줄게. 정말요? 공부하는 동안 괜찮으세요? 당연하지. 내가 공부하는 모습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해.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갔습니다. 20년 전 모든 걸 앗아갔던 바다가 이제는 딸을 돌려줬어요. 기적 같은 일이었죠. 아빠, 응? 사랑해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말할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나도 사랑해, 은지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해. 우리는 손을 잡고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가족이 있었고 희망이 있었죠. 비록 잃어버린 20년은 돌아오지 않지만 앞으로의 시간은 우리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은지가 물었어요. 아빠, 우리 사진 찍어요. 가족 사진. 핸드폰으로 찍은 어색한 셀카였지만 우리에겐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진이 됐습니다. 20년 만의 가족 사진. DNA 검사 결과를 확인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매일이 꿈만 같았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부엌에서 은지가 아침을 준비하는 소리가 들렸고 저녁이면 함께 마당에 앉아 바다를 바라봤죠. 20살 늦가기 딸과 52 늙은 아버지의 어색하면서도 따뜻한 동거가 시작된 거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은지가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아빠, 엄마가 무슨 일이야?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엄마가 위독하대요. 통영병원 중환자실에 있다고. 정숙. 오랜만에 듣는 그 이름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분노와 원망, 그리움과 미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은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나를 바라봤어요. 아빠, 어떻게 할까요? 가봐야 할까요? 솔직히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의 거짓말, 그 배신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은지의 눈빛을 보니 아무리 미워도 엄마는 엄마였겠죠. 가자. 내가 후회할 수도 있으니까. 통영병원까지 가는 내내 무거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은지가 내 손을 꼭 잡았어요. 아빠, 괜찮아요? 응. 너는? 모르겠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중환자실 앞에 도착했을 때 복도에 김태수가 있었습니다. 술에 절어있던 그 남자. 우리를 보자 눈이 휘둥그레졌죠. 너 은지야? 살아있었어? 은지가 대답 대신 고개를 돌렸습니다. 김태수가 비틀거리며 다가왔어요. 인연이 어디서? 너 때문이야. 내 엄마가 이렇게 된 것도 다 너 때문이라고. 순간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내가 김태수의 멱살을 잡았어요. 뭐라고? 이 개새끼가 은지 때문이라고? 남의 딸 괴롭힌 주제에 감히. 뭐? 남의 딸? 당신은 또 누구야? 나는 은지 친아버지다. 최준호. 김태수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최준호? 정수기가 말한 그 남자. 죽은 줄 알았는데 정수기가 거짓말한 거야. 20년이 넘게 속였지. 당신도 나도. 김태수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는 헛웃음을 쳤어요. 아, 그래서 정수기가 죽기 전에 그런 말을. 용서를 구하더라고. 자기가 큰 죄를 지었다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들이세요? 환자분이 의식이 있으실 때 면회 가능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많지 않으세요.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정숙은 싱그러웠던 지난날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뼈만 남은 얼굴, 푹 꺼진 눈, 간암이 온몸에 퍼져 있다고 했죠. 정숙이 우리를 보자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준호 씨, 은지야. 목소리가 간신히 들릴 정도였어요. 은지가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용서받을 자격도 없는데. 정숙이 힘겹게 손을 들어 은지 얼굴을 만졌습니다. 우리 은지, 엄마가 못된 엄마여서 너무 힘들었지? 은지가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왜 그랬어요, 엄마? 왜 거짓말을? 미쳤었나 봐. 젊어서 철이 없어서. 김태수가 좋아 보였어. 준호 씨는 너무 성실하고 반듯해서. 숨이 막혔어. 나쁜 남자한테 끌렸던 거야. 바보같이. 정숙이 나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마주한 눈빛이었죠.
준호 씨, 당신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나한테는 과분한. 그런데 나는 그걸 몰랐어. 배신하고, 거짓말하고, 심지어 당신 딸까지 빼앗아 갔죠. 왜, 왜 죽은 척까지 했어? 겁났어요. 불륜이 들킬까봐. 김태수랑 새 삶을 시작하고 싶었고, 은지는 증거니까 데려간 거였어요. 정말 나쁜 여자죠? 말을 하다가 기침을 했습니다. 피가 섞여 나왔어요. 그런데 김태수는 달랐어. 술 먹고 폭력적이고 은지를 미워했죠. 자기 자식이 아니니까 후회했어요. 매일매일 준호 씨한테 돌아가고 싶었는데 이미 늦었잖아요. 엄마, 그만 말해요. 힘들잖아요. 은지가 정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숙이 희미하게 웃었어요. 은지야, 내가 살아있어서 다행이야. 준호 씨를 만나서 정말 다행이야. 이제 행복하게 살아. 엄마 같은 사람 되지 말고. 정숙이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사진이었어요. 우리 셋이 함께 찍은 유일한 가족 사진. 이것만은 버릴 수가 없었어. 매일 보면서 울었어. 내가 버린 행복. 나는 복잡한 감정으로 정숙을 바라봤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배신이었지만 죽어가는 사람 앞에서 원망만 할 수는 없었어요. 정숙 씨, 이제 그만 괴로워해. 은지는 내가 잘 돌볼게.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준호 씨 같은 사람을 배신한 벌을 이렇게 받는구나. 심전도 기계 소리가 불규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들어왔어요. 보호자분들은 잠시 밖에서 복도로 나왔습니다. 은지가 내 품에서 흐느꼈어요. 아빠, 엄마가 죽어가요. 미운데도 슬퍼요. 그래, 그게 가족이니까. 1시간 후 정숙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미안해, 미안해를 반복했다고 간호사가 전했죠. 장례식은 조촐했습니다. 김태수는 오지도 않았어요. 은지와 나 그리고 몇몇 지인들만 참석했죠. 은지는 3일 내내 상주 역할을 했습니다. 아빠 이상하죠? 엄마를 원망했는데 막상 가니까 텅 빈 것 같아요. 그런 거야. 미워도 엄마니까. 장례를 마치고 거제도로 돌아왔습니다. 은지는 며칠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아침 밝은 얼굴로 말했죠. 아빠, 저 결심했어요. 과거는 잊을 거예요. 엄마도 용서하고 김태수도. 더 이상 과거에 묶여 있고 싶지 않아요. 그래. 현명한 결정이야. 대신 미래를 볼 거예요. 아빠랑 함께할 미래. 은지는 검정고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했죠. 나는 옆에서 조용히 지켜봤어요. 가끔 졸면서도 책을 놓지 않는 딸이 대견하고 안쓰러웠습니다. 은지야, 무리하지 마. 천천히 해도 돼. 아니에요. 빨리 간호사 되고 싶어요. 아픈 사람들 도우면서 엄마가 받았어야 할 간호를 다른 사람들에게라도 해주고 싶어요. 6개월 후 은지는 검정고시에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수능 준비를 시작했죠. 매일 새벽까지 공부하는 딸을 보며 나도 다시 살아가는 힘을 얻었습니다. 어느 날 은지가 물었어요. 아빠, 우리 이사 갈까요? 왜? 여기가 불편해? 아니요. 그냥 아빠가 여기서 너무 긴 시간 동안 슬픔만 간직하고 살았잖아요. 새로운 곳에서 새 출발하면 어떨까 해서 너랑 있으면 어디든 좋아. 하지만 우리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곳이 우리의 집이었으니까요. 대신 집을 새로 꾸몄어요. 은지가 밝은 벽지를 골랐고 화분도 들여놓고 마당에 작은 텃밭도 만들었죠. 아빠, 우리 토마토 키워요. 아빠가 좋아하잖아요.
그래, 같이 키우자.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었습니다. 은지는 간호학과에 합격했어요. 비록 늦은 나이였지만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했죠. 아빠 봐요. 합격증? 우리 딸 정말 자랑스러워. 아빠 덕분이에요. 아빠가 믿어줘서 대학 입학식 날 나는 정장을 입었습니다. 20년 만에 꺼낸 낡은 정장이었지만 은지는 멋있다고 했어요. 우리 아빠가 제일 멋있어요. 바보 같은 소리. 입학식장에서 다른 학부모들을 만났습니다. 다들 젊은 부모들이었죠. 누군가 물었어요. 따님이 늦게 대학 가네요? 네, 사정이 있어서. 하지만 누구보다 열심히 할 겁니다. 아버님이 많이 자랑스러우시겠어요. 그래요, 자랑스러웠습니다. 아픔을 딛고 일어선 내 딸이. 지금 은지는 대학 2학년입니다. 성적도 우수하고 실습도 열심히 하죠. 가끔 병원 실습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아빠, 오늘 할머니 한 분이 저한테 고맙다고 하셨어요. 손녀 같다고. 뿌듯했어요. 그래, 우리 은지는 좋은 간호사가 될 거야. 주말이면 함께 바다에 나갑니다. 이제 은지도 배 조종을 배웠어요. 통발을 올리고 물고기를 잡고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소중합니다. 아빠, 나중에 제가 돈 많이 벌면 큰 배 사드릴게요. 필요 없어. 너랑 같이 있으면 그걸로 충분해. 어제는 은지가 남자친구를 데려왔습니다. 간호학과 선배라고 했죠. 착해 보이는 청년이었어요. 아버님, 은지 씨한테 잘하겠습니다. 은지가 고생을 많이 했어요. 아프게 하면 용서 안 합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은지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이제 정말 평범한 25살 청춘이 된 거죠. 오늘 아침 은지가 말했어요. 아빠, 제가 쓴 일기 보여드릴게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첫 장에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오랜만에 만난 아빠. 운명이 우리를 갈라놨지만 운명이 다시 만나게 했다. 이제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딸이다. 아빠가 있어서. 읽다가 또 울었습니다. 은지가 내 등을 토닥였어요. 아빠, 이제 그만 울어요. 20년치 눈물 다 흘린 것 같아요. 그래, 이제 안 울게. 하지만 이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죠. 저녁 해가 기울고 있습니다. 은지가 저녁 준비를 하는 소리가 들려요. 아빠, 오늘은 매운탕이에요. 아빠가 좋아하는 거. 그래, 금방 갈게. 마당에서 일어서려는데 갑자기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던 그날. 하지만 지금 나는 모든 걸 되찾았어요. 아니, 더 많은 걸 얻었죠. 성숙한 딸, 깊은 유대감, 그리고 남은 인생을 함께할 가족. 아빠, 밥 식어요. 간다. 집으로 들어가는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부엌에서 은지가 앞치마를 두르고 웃고 있어요. 아빠, 이번 주말에 가족 사진 다시 찍어요. 제대로 된 걸로. 그래, 사진관 가서 찍자. 그리고, 아빠, 응? 사랑해요. 세상에서 제일 많이. 나도 사랑해, 은지야.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는 잔잔합니다. 모든 걸 삼켰던 그 바다가 이제는 평화롭게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요. 인생은 참 신기합니다. 최악의 절망 속에서도 희망은 숨어 있고 가장 깊은 어둠 끝에는 빛이 기다리고 있죠. 긴 시간을 돌아 만난 내 딸 은지. 이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많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이미 54이니까요. 하지만 괜찮아요. 하루하루가 선물이니까. 은지가 간호사가 되는 날, 결혼하는 날, 아이를 낳는 날. 그 모든 순간을 곁에서 지켜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비록 20년을 놓쳤지만
앞으로의 20년은 우리 것이에요. 바다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고 파도는 끊임없이 밀려옵니다. 하지만 이제 두렵지 않아요. 은지가 있으니까. 내 딸이 돌아왔으니까. 이야기를 보시고 마음에 남은 장면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선생님의 한마디가 또 다른 분께 깊은 울림이 될 수 있습니다. 채널 달달달 인생여행을 시청해 주셔서 늘 감사합니다. 건강이 최고예요. 하루 한번 운동 잊지 마세요.